지금부터 오늘 주제에 대해서 LIG 넥스원 이승현 CTO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IG 넥스원의 CTO를 맡고 있는 이승영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여기 주관하시는 진행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그 질문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그 바쁘신 시간 연말에 이렇게 시간도 많이 내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민군 협력 R&D 체계와 기술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민군 협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발제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보면은 어디까지가 군의 기술이고 어디까지가 민간의 기술인지 사실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제도 하에 개발이 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들고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불편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LIG 넥스원의 의견은 아니고요. 그 LIG 넥스원보다는 저는 방위 산업이라는 분야에서 그 근무를 하고 있는 하나의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새로운 개념의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기술이 국방 기술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점프업을 하면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과거의 전쟁을 기준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첫 페이지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리 다 아시겠지만 1991년도에 그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걸프전이 일어나서 미국이 그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상 작전 기계화 부대가 이제 들어가서 또 기계화 부대 플러스 공중 폭격으로 그 우세를 미국이 가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부분에 뭐가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어디를 공격해야 우리가 빠르게 그 선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 작전이 있었다라는 게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는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IS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전쟁을 보게 되면 이라크전입니다. 이라크전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효율적으로 전쟁을 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라크전은 이제 좀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NCW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NCW는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의 약자인데요. 그 모든 무기 체계와 전장에 있는 다니는 엔티티들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하나의 객체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또 등장한 부분이 무인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프전에서 정보전을 가지고 어디에 내가 들어갈 때 이제 비행기가 공중 이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그 레이더 사이트가 있고 어디에 샘 사이트가 있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보고 미리 무인기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폭격하고 이제 좀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동시에 통합 작전을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이라크전이 이제 좀 우리한테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입니다. 현재도 올해 2월에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저희가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 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계가 이번 전쟁에서는 붕괴되었다.
보통 이제 전쟁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면 적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신망을 끊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국을 장악하고 그런 다음에 방송으로 이제 공보 작전을 시작을 하면서 너희 나라는 이미 내가 다 점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체계가 붕괴돼 있었고요. 붕괴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무기에서도 필요한 가성비. 사실은 무기는 여태까지는 가성비를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무기가 얼만큼 스펙이 좋고 얼만큼 정확한지 이런 거를 따졌었죠. 근데 이번 전쟁에서는 이제 가성비라는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전하지 않는 아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병사를 보내지도 않았고 우리의 무기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는 아군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경 없는 플랫폼.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다가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작전을 펼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이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많은 것이 바뀌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서베이하고 연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즉 이제 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민간과 그 다음에 국방에 대한 기술 경계가 붕괴되고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각의 네 가지에 대해서 한 페이지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처음 제목이 폐쇄와 개방입니다. Closed and Open인데요. 이게 정보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즉 뭐냐면은 예전에는 인공위성을 쏴서 그 인공위성 감시 체계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고 내가 정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강대국들의 그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 몇 년 전만 해도 위성을 로켓을 쏴서 이제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5개 나라, 6개 나라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뭐 중국, 그러니까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인도 뭐 요 정도 수준에 있는 이제 유럽들 몇 국가들하고 이런 나라들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게 만든 게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X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약간 좀 정신 나간 생각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로켓을 쏴서 리와인드하는 것처럼 다시 재착륙시켜서 이걸 또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무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강대국들에서 올릴 수 있는 이런 위성들을 이제는 위성 탑재체만 만들 수 있으면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위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예전에 냉전 시대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그 서로 핵 협상, 핵 감축 협상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그 협상을 해야 되는 해 초에 3월달에 그 러시아 위에 있는 그 밀밭이 어떤가 요 상태를 위성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얘네가 미리 흉전이 되겠구나.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봐갖고 흉전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협상에 들어가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협상에 미국이 우위를 다짐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위성 자체가 굉장히 강대국의 한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공간에서 또 많은 나라에서도 이걸 좀 쉽게 쓸 수 있는 형태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의 정보 체계의 붕괴는 처음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국을 장악하고 통신을 끊은 다음에 야 너희가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이미 벌써 도망갔어 라고 러시아에서 이제 방송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인스타그램에다가 무슨 소리나 나 여기서 싸우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이제 이라크 전에서는 이런 공보에 대한 역할을 CNN이 주로 했습니다. 방송국이 진짜로. 근데 이제 지금은 방송국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있는 사항들을 이제 공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폭파하고 공격되는 대상이 통신하고 방송국입니다. 그럼 이렇게 통신과 국가 기관망들을 그 파괴를 하게 되면 실제 전쟁이라는 게 이루어지기가 힘든데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그 장관이 일론 머스크한테 요청한 거예요. 야, 우리 통신을 좀 하게 좀 해줘.
그때 일론 머스크가 그때 이 위성을 할 수 있는 스타링크를 제공을 했죠.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 군데에서 통신도 할 수 있고 여러 방송을 대신해서 이런 생중계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망을 분명히 국가 기관망을 파괴를 했지만 그 효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거의 이제 제 표현으로는 하늘에 CCTV가 달려 있다라는 이제 저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늘에 달려 있는 여러 가지 EO 위성, 그러니까 광학 위성이나 적외선 위성, IR 위성, SAR 위성들이 현재 이 전쟁에 대한 관심과 또 자기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찍어가지고 계속 뉴스에 브리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군은 아닌데 이런 회사에서 자기들의 광고와 홍보를 위해서 정보까지 분석해서 야 지금 러시아 탱크가 이렇게 줄지어 오고 있대. 뒤에 후속 군수 지원까지도 같이 진행되고 있대. 그럼 여기서는 얘네들이 전쟁을 장기로 보고 있구나. 혹은 탱크만 나열해서 이렇게 오고 있대. 얘네들이 전쟁을 하고 바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군수 지원이 없으니까.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판단을 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제공을 해준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비책들을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과연 이런 자산들은 원래 군용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 민간의 어떤 상용의 목적에서 쓰였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 전쟁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이런 정보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이번에 가장 어떻게 보면 재미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가장 효과를 본 무기 체계는 탱크를 공격하는 미국의 제블린 대전차 무기 체계 제블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탱크가 약간 T-80 전차가 좀 오래돼 가지고 가격이 한 70에서 80억 정도 한답니다. 예, 근데 제블린 무기에 대비해서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기 체계 하나로 탱크를 못 움직이게 만드니까. 이런 가성비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우리가 실제로 정찰기를 보내서 정찰을 했던 환경 자체를 민간 드론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정찰을 하고 그런 정보들을 스타링크를 통해서 또 군 부대 쪽에 연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저는 이제 바이락타르라고 하는 터키의 드론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운용 범위는 실제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MQ-9에 비해 가지고 5분의 1입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를 운영하죠. 근데 가격은 10분의 1입니다. 이걸 운용함으로써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스펙 좋은 무기가 모든 전쟁에서 가장 우세할까? 이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된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단독전, 세력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참전하지 않는 아군입니다. 이제 해킹이라는 거를 이것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요청을 했고 어노니머스가 러시아의 국가 정부기관이나 국가망들을 해킹을 시작을 했었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의문들도 좀 해봤어요. 어노니머스가 한다라고 손은 들었는데 걔네가 진짜 어노니머스일까? 아니면은 진짜 아군 세력의 사이버 군일까? 뭐 이런 고민들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이 부분에 군이 직접적으로 참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 대신 미국 나토에서 가입국 하면서 이런 활약을 했었죠. 자, 그러면 국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해주고, 그다음에 무인 정찰기를 통해 갖고 러시아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정찰 위성급 민간 위성 사진도 제공해주고, 근데 이게 다 민간이 한 겁니다. 정부가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로 폭격기를 거기 참전을 시키지 않았지만 옆 나라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네, 옆 나라에 이제 배치를 시켜 놓음으로써 이제 러시아를 압박하는 형태가 됐었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보이지 않는 아군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전쟁은 명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국가 방위력이 낮은 나라에서 이런 무기 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런 명분을 찾는 데 연구를 해야 될까?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재하고 지원입니다. 뭐 사실 뭐 스위프트나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실 테니까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 보고요. 사실 여기 그 국경 없는 플랫폼의 힘이라고 해서 이제 플랫폼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버 택시를 우버를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우버에 택시를 신청하면 내가 있는 가장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택시를 나에게 오게끔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 이제 우버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똑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우버를 쓴 게 아니라 우버 라이크한 알고리즘이라고 표현돼 있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 보니까 우버 알고리즘 썼다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우버 알고리즘은 아니고 우버 라이크한 알고리즘입니다. 적을 손님으로 보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무기 체계들을 택시로 본 겁니다. 내가 이 적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무기 이렇게 추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가서 대응하는 형태로 그런 알고리즘이 그런 이제 플랫폼 알고리즘들이 여기에 이제 사용이 됐던 거고요. 또 이제 밑에 에어비앤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에어비앤비는 뭐냐면은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난민들이 어디서 묵을 곳, 어디서 이제 그 생활할 곳들을 찾는데 그런 것들을 그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써가지고 주변에 있는 유럽 국가에서 얘네들이 이제 그 난민들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 플랫폼을 제공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듯이 어디까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대부분은 아까 이제 가성비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간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민간과 국방에 대한 경계가 진짜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민간에 있는 신기술을 빠르게 접목시킬 수 있고 또 이게 전시, 평시 다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네 장에 걸쳐 갖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어떤 절차에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 미국 국방 획득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 위쪽에 있는 두 개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2014년도에 그 3차 상세 전략 이후에 분기점으로 이제 개선된 그 제도들인데요. 3차 상세 전략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때 당시 인공지능, 무인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을 국방에 어떻게 빨리 접목시켜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에 보면 이제 그 UCA라는 Urgent Capability Acquisition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빠르게 2년 내에 신기술을 누구 개발한 다음에 걔를 전력화시켜서 활용한다라는 이제 부분이었고, 근데 두 번째 이제 20년도에 개정이 한 번 더 한 프로세스가 하나 더 획득 프로세스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신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연구 개발해서 적용을 하자. 그러니까 신기술 자체가 약간의 좀 그 통합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통합도 시키고 약간의 고도화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에서 바로 이제 매니팩처링하기 바로 전 단계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필드에서 테스팅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프로덕션에서 그 전력화시켜서 이제 실제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각각 15년, 20년 다 이게 이제 신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현재 있는 프로세서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도 이제 고민하고 만든 것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신기술을 가진 업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는 이제 방산 유니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6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짧게는 이제 샤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실드 AI, 호크아이, 안드릴, 리벨리엄, 팔란티어, 에피로스 해갖고 이제 샤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의 무기 체계에서 경쟁하는 방식은 기존의 이제 과거에 있는 방식과 좀 다릅니다. 제품 개발하는 방식이 이 레거시 무기 제조사에서는 고객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스펙 중심으로 신제품을 만들게 되고요. 이 테크 유니콘 기업에서는 그 스펙이 아닌 그 미션에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혁신 기술들을 여기다가 어떻게 다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R&D 추진 방식도 레거시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추진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 이제 프라이빗 펀드 물론 정부에서 투자를 받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빗 펀드로 받아가지고 고객의 니즈를 진짜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고객의 니즈를 만들어서 R&D 개발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 체계 적용하는 시점에서 하드웨어가 정해지고 밑에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냐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먼저 소프트웨어에다 기술을 할당을 하고 그걸 맞춰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그 안드루이라는 회사를 여기다가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회사는 되게 재미있습니다. 어떤 게 재미있냐면 그 이번에 10월달에 호주에서 그 무인 잠수함 걔네 표현으로는 엑스트라 라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잠수함이랍니다. 이걸 만드는 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 내에는 872명이라는 이 안드류리 인원수가 되어 있지만 호주에는 현재 7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호주 지사 대표가 PT를 해갖고 이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가 한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 독일에서 만들었던 잠수함,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이제 잠수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야 여기에 잠수함들은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기술을 활용하는 거지 않냐? 우리가 이 잠수함 들여왔을 때는. 근데 우리가 갖고 싶은 잠수함은 인도 태평양을 넘어서 앞으로 더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술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잠수함을 가지고 싶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승조원들이 이제 덩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예전에 만들어진 잠수함이 들어가는 걸 또 싫어한답니다. 그렇지만 무인 잠수함을 조종하는 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이런 잠수함을 그 무인 잠수함을 만드는데 이런 그 안드리라는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기술 혁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산 쪽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얘기이지만 방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스페이스X에서 이제 스타링크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거 러시아가 그 신호를 교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는 재밍입니다. 신호를 재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재밍이 일어났었답니다. 근데 그거를 회피하는 게 단 수일 만에 회피해서 다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실제 국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거든요. 뭐가 어렵냐면은 우리는 뭔가 현재 운영되고 전력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장비들의 기능을 바꾸려면 그걸 하기 위한 뭐 변경에 대한 소요도 만들어야 되고 변경이 끝나고 나면 시험 평가도 해야 되고 시험 평가에서 다시 이제 걔네들을 그 돌려서 운영하는 데까지는 최소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없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수일 만에 이런 거를 복구해서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국방부 전자전 담당 국장이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미군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자전을 대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제도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스타링크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후에 핵심 서비스 재건하는데 필수적이었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선진 방산 기술 혁신에 대한 움직임을 제가 좀 봤는데요. 그럼 국내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뭐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국가요, 뭐 방산기술진흥센터, 기품원 이런 데서도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왼쪽에 제가 이제 흐리게 표현한 부분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방 프로세스인데요. 그 첫 번째로 왼 위에 있는 UCA를 보고 우리 쪽에서 만든 게 신속 시범 획득 사업입니다. 신속하게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가지고 빠르게 제품을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양산까지 가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년대 그 개발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MTA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제 미들 티어 오버 어퀴지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신속 연구 개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 시켜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민간 신기술을 신속한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획득 제도와 국방 벤처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 대표적인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추려가지고 나온 거고요. 미래 도전 국방 기술 이제 18년도에 그 도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관점은 기술 관점입니다. 만들어진 기술이 어디에 무기 체계에 들어갈지는 여기에서 만들 때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소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관점에서 이제 만든 사업이고요. 신속 시범 획득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 사업으로 풀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범 운용을 한 후에 그걸 이제 소요 결정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걸 갖다가 6개월 내에 만들어봐. 그래서 내가 보고 괜찮으면 내가 구매할게. 이런 형태인 거고요. 신속 연구개발 사업은 이거는 이제 신기술 적용이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2년 최대 이제 3년까지 되면서 비용은 400억이라는 이제 비용을 들여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국방 벤처 육성 관점에서는 국방 벤처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혁신 기술 지원 사업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국방 벤처 지원 사업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의 아이디어를 국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중소나 벤처 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혁신 기술 지원 사업은 군 체계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 즉 뭐냐면 혁신 부품 국산화 같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딘가에 수출을 할 때 이게 국산 부품이 아니면은 EL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고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우리가 국산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비용을 태워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즉 뭐냐면은 실제로 만들어진 체계 회사에서 이 제품을 우리가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미 사전에 온라인 바인딩이 이제 되어 있어야 사실 이걸 진행하는데 좀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도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올 초에 만나본 여러 가지 그 기술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방산을 이미 해본 업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몇몇 업체들은 하는 얘기가 나는 2번은 방산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이 우리 방위 산업을 할 때 연구개발 프로세스입니다. V 프로세스. 그 사람들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성능의 제품을 빨리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요구사항 분석, 그다음에 계략 설계, 그다음에 상세 설계, 제작, 시험, 개발 시험, 운영 시험 여기까지 이제 전 프로세스를 가야 됩니다. 중간 중간에 나와야 되는 산출물들도 엄청 많고요. 중간 중간에 뭐 설계 회의나 검토 회의들도 엄청 많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그렇게 만들었을 때 시험 평가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WBS로 풀어놓은 겁니다. 이런 일들을 그런 이제 사실 기술 관점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그냥 상호 운영성 평가는 이런 거 하는구나라고 알지만 사실 이걸 경험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여기서 어떤 게 입력이 들어가서 어떤 산출물을 내갖고 어떻게 내야 이걸 통과하는 거야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 상에서는 10여 종이 넘는 기술 문서와 리뷰 회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걸 첫 번째는 이걸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다 개발했는데 그 시험 평가만 하는데 1년 정도, 약 1년 정도가 이제 걸리는 부분들도 되게 불편해 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군에서는 이제 2년마다 보직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분명히 이제 앞쪽에 계신 전임 담당자들이 얘기해 놓은 것들을 다음 담당자한테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구해야 되는 이제 사항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담당자 변경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2번 들어오기에는 이제 좀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들은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무기 체계에서 혹은 민간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일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맨 위에 이제 위쪽에 보시는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일반 노키아 얘가 삼성폰인가요? 하여튼 피처폰입니다. 그 쿠키폰이죠, 쿠키폰. 자체 OS를 가지고 버튼을 눌러서 통화를 하고 버튼을 눌러서 뭔가 행위를 취해야 되는, 앱도 온라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PC랑 연결해서 앱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폰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2007년도에 애플이 아이폰을 나왔죠. 이거는 얘는 인터넷도 되고요, 노래도 들을 수 있고요,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키아 같은 회사들은 자기의 브랜드를 고집하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지금에서 노키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망한 회사가 됐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LG도 뭐 작년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사업부 쪽을 접기는 했지만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런 체제를 들어가서 자기들이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갔죠. 즉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버튼을 가지고 되게 딱딱하게 바꿀 수 없는 형태가 아닌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내가 뭔가 기능도 추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업데이트해서 최신화된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폰이 만들어진 겁니다. 버튼이 없으니까 디자인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자동차 분야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자동차 분야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자동차 산업이 국방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분명히 메이저 산업이 프라임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있고 이런 업체인데, 여러 가지 있는 폭스바겐이나 벤츠, 포드, 뭐 BMW, 현대 이런 회사들이 지금에 있는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냐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방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전기차 저거 하다가 그냥 금방 끝나겠네. 근데 테슬라가 추구하는 전기차는 물론 이제 걔네 표현으로는 지구를 지키고 나라를 이런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이제 이런 거에 시작은 했지만, 걔네가 추구하는 거는 그 FSD, fully self driving,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누가 메이저냐? 현재는 테슬라가 이제 메이저죠. 어떤 차의 시장이 되게 오래됐느냐? 자동차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2025년 이후에는 현대차도 이제 내연기관 안 만든다고 선언을 했고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다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1등입니다. 나중에는 테슬라가 제일 오래된 아마 자동차 시장의 그 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디펜스 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디펜스 쪽도 로키드 마틴, 레이션, 노스룩 그루만, 제가 이제 한국 회사는 여기다 안 넣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디펜스의 메이저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샤프라는 이제 회사가 나와서 이런 회사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밑에 있는 이제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은 BA라는 회사 이제 아시죠? BA라는 회사가 있는데 방산에서는 대략 한 9위, 8위 정도 됩니다. 글로벌하게 규모가. 근데 그 팔란티어가 7년 만에 이 BA의 회사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스타트업인데. 그만큼의 이제 그 회사들이, 이런 기술 기업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술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들을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네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역할을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실제 자동차에서 보게 되면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이 뭐가 좋냐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뭐 유연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우리 이제 그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와닿는 부분은 이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70에서 1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에는 5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요. 즉 뭐냐면은 반도체 대란이 됐을 때 어떤 차가 신청하면 빨리 나오느냐 관점에서는 이런 테슬라 자동차가 현재는 빨리 나온다. 현재 아까 제가 오면서 살펴봤더니 얘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대기 시간이. 근데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뽑는데 24개월 걸린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은 사실은 물리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보시는 이런 작은 물체를 인식하는 데는 사실 안테나가 굉장히 커져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안테나가 얘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굉장히 큰 안테나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보고 여기서 또 보고 여기서 또 보면서 이것들을 쭉 그 데이터를 융합한 겁니다. 융합해서 퓨전을 해서 꼭 안테나 크기가 이만한 것처럼 이런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걸 이제 저희는 신세틱 어파처 레이더, 한글로는 이제 합성 개구 레이더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부릅니다. 저게 싸 레이더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로 또 극복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웨이브폼, 안테나나 통신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로 통신을 소프트웨어 디파인 라디오 해가지고 이제 주파수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런 신기술에서는 하게 되는데 이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방산 보안이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방산에서는 망분리를 물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쓸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어딘가에 다니면서 회의를 할 때 노트북을 갖고 다닌 적이 없어요. 수천만 들고 다닙니다. 어차피 인터넷이 노트북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산 규정상 오픈 소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규정을 엔드 조건으로 해서 봤을 때 다 지키려면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데는 굉장한 제약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많은 규정과 많은 관련된 다큐멘트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노트북을 쓰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 망이 분리되어 있는데 회사 일을 집에 가서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심지어 거기 있는 걸 들고 나가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보안에 위배됩니다. 회사에 있는 방산 자료를, 기술 자료를 바깥에 갖고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비중은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기체계에 대한 소프트웨어 가치는 현재는 양산되는 소프트웨어는 빵원입니다. 예, 저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래 보통 이제 상용에서는 라이선스나 이런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가치는 0원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오른쪽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을 중심으로 어떤 무기 체계에 장착될지는 모르지만 개발을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소요 제기를 업체나 국가연에서 실제 쓰는 군 쪽이 아닌 이런 쪽에서 이제 하는 그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해야 되는 군 쪽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에 이런 무기 체계를 만들어지면 써줄게라고 하는 소요가 군에서 먼저 좀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요 반영 시점도 지금 보게 되면 사업 종료 후에 이거를 여기 무기에 쓸까 저기 무기에 쓸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와 좀 연관해서 과제 선정 시에 좀 이루어지면은 앞단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그 선정되는 무기 체계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또 어떤 스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한업체 우선권 강화라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신속 시범 획득 사업 해갖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제품을 개발해서 소요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때 운이 좋게도 소요까지 이제 결정이 됐어요. 이러이런 부대에서 이 제품을 쓰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경쟁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양산할 때는. 예, 가점은 있지만 다시 경쟁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사실은 이제 신속시범 획득 사업을 하면서는 투자를 되게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투자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양산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좀 이제 이런 부분에 제도화는 되어 있지만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조직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DIU 그러니까
디펜스 이노베이션 유닛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이런 역할의 조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뭐 민진원이나 여기 민진원에서 오셨지만 이제 민진원이나 저희 이제 방산센터나 국기원에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좀 더 같이 고민하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무기 체계 범주로 확장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소규모의 구매나 연구 개발 사업들도 무기 체계로 좀 확장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상비나 좀 다른 형태 구매 형태로 풀리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무기 체계로 좀 확장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 벤처 육성 관점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이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신용도나 이제 이런 평가들을 여기 평가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들이 신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같이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절차와 산출물들은 좀 제품 중심의 우리가 절차나 산출물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과정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시험 평가 부분. 아까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스타링크가 전자전을 대응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 때 디지털 트윈으로 이런 환경 내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체계들을 시험 평가도 이런 환경에서 해주는 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사실 시험 평가 기간도 굉장히 짧고 우리가 신기술을 접목해서 시험하고 검증한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언으로 넣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잔뜩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좀 넣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그 소프트웨어 개발, 그 국방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현재는 워터풀 모델 하나로 현재는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방법에 대한 좀 자율성을 주고 개발할 수 있도록 어자일이나 프로타이핑, 그다음 전진적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산 비리라는 표현들이 옛날에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방산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방산만큼 투명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참여하는 연구원들과 참여하는 어떤 기업, 그다음 참여하는 기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갖고 변경 또는 실패에 용납하는 제도가 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 산출물의 현실화. 아까 이제 요거는 산출물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어떤 문서의 템플릿을 맞춰 갖고 문서를 만든다기보다는 실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링 파일이라고 저희는 그러니까 UML 같은 이제 이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반의 기술 문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형 구조의 설계 기술 로드맵을 통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코츠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좀 개방형 구조로 만들 수 있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치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구조들을 오픈 아키텍처들을 사실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것들이 가능한 또 성능 개량 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나 여러 부품들에 대한 성능 개량이 가능한 체계로 제도가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짧게 썼지만 굉장히 좀 요즘에 많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카카오 사태가 일어나서 사실 클라우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 방산 업체와 군과 그다음에 이제 기술 업체가 좀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좀 방산 클라우드 형태로 좀 만들어져서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최종 산출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한 거는 맞긴 하지만 실제 창작자의 노고에도 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라이선스와 제도가 같이 되면서 이쪽에 좀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들과 또 많은 신기술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방이나 이쪽 기술 쪽에 좀 들어와서 같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국방 쪽, 그다음에 우리 민간 쪽과 같이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